네,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이 뭐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날린 겁니까? 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이금융권 연체액이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건전성 경고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 연체 규모는 2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 연체 규모는 작년 말에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금융권 가운데서도 특히 이 저축은행의 연체 규모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 규모가 9조 1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한 9.6%가 증가했어요. 이 저축은행 업권 연체액은 2021년 말에 2조 5천억 원에서 3년여 만에 264%나 급증했는데요. 이는 이제 같은 기간 전 금융권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문제였다고요? 맞습니다.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폭풍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서 이 연체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네. 금융감독원도 PF 사업장 정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 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나선 가운데 유독 저축은행 업권이 금리 인하 기대 편승해서 이 정리 속도를 지연하면서 부실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인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네. 저축은행이 뭐 이 정도면 다른 업권들도 상황이 네. 좋지는 않겠죠. 물론 이 저축은행이 가장 심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제2금융권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전업 카드사 대출 연체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5%가 증가했고요. 생명보험 업권 연체 금액도 작년 말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네. 이 가장 대출 규모가 큰 은행 업권 연체 규모는 지난달 기준으로 12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9.8% 증가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금융권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시중은행들도 좀 빠르게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시장 금리가 떨어지자 이제 5대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KB국민은행을 보면 이 대표 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만기 1년 기준 연 3%에서 2.9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 상품의 최고 금리가 2%대였던 마지막 시점은 2022년 7월이었는데요. 이후 3%대로 올라왔다가 약 2년 7개월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온 것이죠. 네. 다른 은행들도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연 3%에서 2.95%로 인하했고요. SC제일은행은 네 가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췄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세 개 예금 상품의 금리도 한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한 연 2.95%에서 3.3% 수준으로 현재는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한 2.75%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하면은 나머지 세 개 은행 그러니까 대표 예금 금리도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대부분 2%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지켜보도록 하고 이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네. 대출 금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차이, 그러니까 예대 금리 차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때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어요. 비싼 이자로 대출하고 싼 이자만 주니까 은행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대 금리 차는 1.43%포인트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커졌는데요. 4개월 연속 커졌는데 이게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네. 시장에서도 한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질 경우에 앞으로 예대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고요. 네, 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뭐 대출금리도 따라서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이 대출금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금리 인하기가 도래했음에도
대출자들이 그 효과를 사실상 체감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대출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다음에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이 되는데요. 네. 최근 우대금리가 축소된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요 은행들의 12월 기준 우리 우대금리를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전인 이제 9월 대비로 해서 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우대금리를 보면은 2.23%에서 0.82%로 무려 1.41% 포인트나 줄었어요. 네네. 다른 은행들도 0.6%에서 0.1% 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은행권은 이 기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의 명목으로 가산금리도 경쟁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0.5%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덜 적용하면서 대출금리는 그대로거나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당국 지침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대출 조이기를 명분 삼아서 과도하게 금리를 조정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 현황과 가상금리, 변동 내역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위 이자 장사를 한 걸로 지금 은행권이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뒀죠. 맞습니다. 이 시장금리 하락에 이자 이익이 늘어나면서 4대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네. 4대 금융의 작년 이자 이익은 총 4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어나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작년 4대 금융 순이익 역시 16조 4천억으로 역시 사상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예대 금리 차를 키워서 은행만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 수장들도 새해 들어서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면서 좀 투자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라는 이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사절단이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상무부 장관이 최소한 10억 달러 투자를 원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10억 달러 투자부터 미국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네. 10억 달러 내면 심사 허가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그 미만으로 투자하면 좀 재미없을 것이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 10억 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10억 달러라는 이 수치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좀 강요는 아니긴 한데 이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있나 봅니다. 네, 미국 상무부 장관이 10억 달러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한 만큼 이를 사실상 청구서로 받아들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일종의 투자 하한선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도 있었고요. 정부 통상 당국은 이 상무부 장관의 10억 달러 언급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통상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이기의 관세 폭탄과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대미 투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머릿속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영 환경에 여전히 변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따져보면서 향후 투자 계획을 좀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출국한 여행자 수가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나간
내국인이 약 64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한 60%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차원에서 내 외국인 입국자 격리를 강제했던 2022년 동기보다는 한 약 25배가 더 늘었고요. 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간 이어진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1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네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중국으로 출국한 우리나라 여행객은 약 13만 8천여 명으로 중국은 여객 실적에서 일본에 이어서 2위에 올랐고요. 네, 그 무비자 정책 때문에도 많이 가지만 뭐 네. 여행 비용이 얼마 안 든다라는 점도 어떻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겠죠. 맞습니다. 현재 중국 여행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비자 정책으로 비자 발급 부담이 사라지면서 여행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네. 상대적으로 항공 요금과 숙박비가 저렴한 것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에서도 무비자 정책으로 인당 10만 원 이상 들던 비자 비용, 발급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하이라든가 칭타오 등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여행지의 예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반중 정서 확대로 인한 영향은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행의 경우 어떤 정치 이슈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